영화 관찰 연구들이 외부에서 관찰한 행동으로부터 내적 경험을 유추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필연성에 의해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수집된 자료들은 대부분 생후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분열된 자기, 대상, 정서 단위가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단위들을 좋음과 나쁨으로 설명하는 대중적인 용법은 유감스럽게도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 방식이다. 내재화된 대인관계의 복잡성과 이 대인관계와 연관된 정서들을 포착하려면 다른 다양한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저자들이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목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기의 긍정적인 관점이 정반대의 지각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 위험에 빠뜨리는 대상 표상으로부터 위험에 빠진 대상 표상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부정적인 지각이 외부로 투사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는 정신 내적 분열 과정의 대인관계적 표현으로서 발달한다. 요컨대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기제로서 생애 초기부터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기본 방식을 제공한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두렵고 증오스러운 어머니와 분리될 수 있으며 아기의 증오하는 자기는 사랑하는 자기와 구별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제는 아기가 부정적인 자기 또는 대상 표상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수유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작업은 아기가 통합이라는 과제에 필요한 심리적인 문제를 마칠 때까지 좋음이 나쁨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아기가 자기와 타인의 혼란스러운 측면을 거리를 두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도 많은 영화 관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 쪽에서는 영화 관찰 연구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런 연구소들도 있어요. 현대정신분석 연구소 쪽에서는 사이카틱한 레벨이나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을 관찰하는 이런 초기 단계의 트레이닝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영국 쪽에서는 어떤 영화 관찰을 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면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언어의 세계 혹은 상징의 세계 속에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충분하게 언어의 세계로 진입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반려하는 과정을 쭉 관찰하면서 대인관계는 어떻게 발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을 따르는 연구소들에서는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티가 있는 분들을 관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은 언어의 세계, 상징의 세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방식보다는 프리버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어 이전의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고 그러한 프리버벌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 언어나 상징을 사용하는 세계에 아직 충분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프리버벌한 상태,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했던 그런 패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이런 분들을 관찰하는 것이 서로 비슷하다 보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많은 체험들이 일어나는데 그 체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런 연구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신분석을 공부하거나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성인들의 심리나 혹은 뉴라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 심리를 이해하기 이전에 아주 초기 단계의 사람들의 발달, 초기 심리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이나 아니면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훈련으로서 이러한 영화 관찰 연구나 혹은 사이가틱한 레벨이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을 관찰하는 훈련들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는 어려워요. 문제는 관찰을 하는데 영화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론들은 논리적인 세계의 검증을 거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관찰한 것을 관찰 기록을 어디까지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관찰하신 분들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학자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는 충분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의 내적 세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방식을 투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교과서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수집된 자료들은 대부분 생후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분열된 자기, 대상, 정서 단위가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 있거나 우리가 어떤 크라이시스에 있을 때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이 서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대상을 온전하게 파악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분 대상으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발달 심리 쪽에서는 초기에 부분 대상으로부터 대상을 인식할 때 부분 대상으로 인식하고 또 자기를 인식할 때 자기를 부분 셀프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우리 심리가 발달한다 하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으로부터 대상관계 이론이 시작이 되는데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또 분열이라는 기제를 사용을 해서 이게 전체 대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가면 전체 대상을 분열시켜서 오히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분열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 발달 과정으로서의 부분 대상, 부분 셀프 혹은 방어 기법으로서의 방어 작용으로서의 분열 대상을 좋은 대상, 나쁜 대상 그리고 자기를 좋은 자기, 나쁜 자기로 분열시키는 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여러 임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부분 자기, 부분 대상 이 사이에 정서가 개재된다고. 분열이라는 현상이 단순하게 대상만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대상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도 분열된다고. 그러면 좋은 대상과 짝을 잇는 좋은 자기가 있고 이 좋은 자기와 자기 좋은 셀프 좋은 대상과 좋은 자기 그 셀프 그 아브젝트와 그 셀프 사이에는 여기에 에펙트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에펙트 유니티가 생겨난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좋은 정서, 나쁜 정서가 또 생겨난다니. 이게 좋은 정서, 나쁜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이게 만족스러움이 그래티피케이션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좋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이 현상이 그냥 무작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임상에서 나쁜 대상이 있으면 여기에 나쁜 대상을 인식하는 자기도 아주 심통맞은 자기가 생겨나요. 그래서 나쁜 대상과 나쁜 셀프가 한 유니트가 되는데 이때 정서도 나쁜 정서가 일어난다는 게 한 세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의 부분 대상 관계, 나쁜 부분 대상 관계 한 세트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좋은 셀프, 좋은 대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마음도 관대해져서 좋은 자기가 좋은 자기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이때 좋은 대상을 대하는 좋은 자기의 마음 자체는 아주 만족스럽거나 혹은 사랑스러운 정서거나 어쨌든 굿 필링이 생겨난 좋은 느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부분 대상, 부분 자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서 이것을 하나의 유니트로 본다는 이 관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상이 밑보이는 대상을 보고 있는 내 마음도 불편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때 정서는 불편함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유니트가 하나의 단위가 되고 그 같은 사람이 오늘은 보니까 아주 해맑게 웃고 있어서 아주 좋은 대상으로 보이니까 내 마음도 누그러져서 저 사람 보는데 내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정서는 저 사람의 따스한 정서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좋은 대상, 좋은 자기, 그리고 좋은 정서 이게 또 하나의 유니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나는 어떤가 저 대상은 어떤가 이렇게 구별해서 보기보다는 이걸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도 임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트랜스퍼런스나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전이나 역전이를 이해하는데 내 마음이 어때? 라고 나만을 분리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대상과 나를 전체로 아울러서 대상의 상태와 나의 상태 그리고 여기에 이 대상과 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정서를 한 단위로 봐서 살핀다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분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부분 대상의 분열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상의 분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대상관계 이론이죠.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도 이고의 분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셀프의 분열 이 부분은 프로이드가 상당히 깊게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멜라니 클라인도 부분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두 이론이 다 프로이드의 어떤 큰 정신분석의 틀 속에 있는데 어느 한쪽은 대상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대상의 분열이 더 눈에 들어오겠죠. 또 한쪽에서는 이고 사이칼 쪽에서는 이고를 중심으로 보면 이고가 쪼개졌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고라는 개념 대신에 셀프를 쓴다고 한다면 대상과 자기 대상 자체가 분열이 일어나는데 대상과 함께 있는 셀프도 분열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 지점에서 어쩌면 철학적인 입장에서 주관과 객관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들을 여기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주체가 있어서 객체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주체와 객체가 따로 노는 것처럼 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체를 관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객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주체가 객체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순수한 주관이나 순수한 객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것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죠. 순수하게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 객관을 파악하는 주관이 개재되지 않은 객관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순수한 주관적인 견해, 순수한 객관적인 견해라는 거를 이건 하나의 픽션이 가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미 세계하고 관계를 맺는 속에서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하이데거의 이론은 결국 대상관계 이론의 초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내 존재, 현 존재라고 하는 표현, 어떤 다사인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미 이 세계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거고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어쩌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거나 나를 관찰한다고 할 때 이런 종합적인 입장에서 이 세계 속에서 나를 본다고 한다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분리돼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이렇게 아주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느끼는 정서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분을 관찰한다고 한다면 내가 느끼는 정서는 저분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게 아니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분의 자기 표상 그리고 내가 저분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대상 표상 그리고 내가 저분에게 가지고 있는 대상 표상 그리고 나의 표상 이런 것들이 온전히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있으면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서로 엉켜있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엉켜있음이 하나의 정서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대상을 포함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정서는 내 것만이 아니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정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만의 정서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순수한 자기라는 것. 대상과 유리된 자기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물론 내가 골방에 들어 있으면 외부 대상과 관계가 차단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차단할 수 없는 건 여러분의 내적 대상 관계에서 차단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내적 대상 관계를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인으로서 어디 깊은 설악산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은 내적 대상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상관계라고 하는 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한다면 실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일단 대인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상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상이 없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대상과 유리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는 엄마와 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견해에 의하면 이 세상과 내가 하나인 상태에서 점차 분리되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독립된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투사의 동의시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머지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 셀프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욕구는 결국은 이게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융합한 존재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분리된 존재로 태어났지만 경우에 따라서 융합하고 싶어지는 것이냐 이런 이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분리를 추구하지만 세퍼레이션을 추구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융합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세퍼레이션과 퓨전이라고 하는 세퍼레이션과 머지 분리와 융합이
어느 하나가 아니고 이건 한쪽에서는 분리하고 싶고 한쪽에서는 융화하고 싶은 이런 갈등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쩌면 부분 대상, 부분 자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서가 하나의 유니트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독립된 자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허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연상을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두서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연상들을 조금 나눠보죠. 일단은 정서가 아이들 때부터 좋은 정서, 나쁜 정서를 이렇게 뭐라 느낀다는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이거는 좋게 여기고 왜 이거 나쁘게 여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이라는 것도 원래는 사람들이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양한데 그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이게 실제로 음식에서 나는 맛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서, 나쁜 정서도 어찌 보면은 반응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건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욕동과의 관계로 봤을 때 욕동이 만족되는 관계, satisfaction이 일어나는가, 그 좌절이나 프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어떤 플레소, 언플레소라는 개념이 욕동의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욕동이 채워지는 것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인가. 여기서 기본 정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주 초기의 정서는 어떤 면에서 gratification과 그러니까 만족함과 또 한쪽에서는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이죠. 내 욕동이 채워지는 것인지 욕동이 채워지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도덕적인 좋고 나쁨이 아니라 네, 그렇죠. 내 욕동이 만족을 얻느냐 만족을 얻지 못하느냐가 이게 기본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이건 논리적이거나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기의 욕동과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좋고 나쁜 정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아가 좋은 정서로 느낀다 할 때 그 사실은 어떻게 만족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거는 영화가 이거를 만족했다고 생각할까, 이제 느꼈을까, 이제 이런 의문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막 밀고 하잖아요. 이게 발로 꾹꾹 밀어내고 하는 거. 이게 그냥 근육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나름대로 그 안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외부 상황이 불편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한 자세로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니까 조금씩 커가면서 이 공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이는 그 좋고 나쁨을 뱃속에서부터 경험하면서 태어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은 그 언플레저가 생겼을 때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도 막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은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자체에서 좋고 나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의 만남 속에서 좋고 나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꼭 대상이 이제 어떤 그 사람으로 해서 대인이든지 대상이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사람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또는 첫 번째 엄마와의 만남 속에서 이전에 이미 유아는 뱃속에 있으면서 환경이라는 것, 이 존재 자체가 신경이 생기면서부터 벌써 이 환경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그 좋고 나쁨에 대한 경험들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는 말을 어떤 세계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아이는 이미 수태되는 순간부터 어떤 세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의식 이전에 이미 이게 뭐랄까 뭐 그 뭐 세포에서 조성돼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내재돼 있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아 관찰이 참 어려운 게 아이가 지금 웃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 웃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지금 찡그리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똑같은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게 각각 달라요. 퍼스펙티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들의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 기록을 썼다고 할 때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같은 기록이 나올까? 그건 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영화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랄까요? 진짜 이게 그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선에서 좋고 나쁨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뭐 하이라키에서 이제 레벨이 높은 데 있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 예측할 수도 없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그런 분들이 뭐 경계선 넘어서 이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툭 나와버리는 게 이제 그런 느낌을 줬을 때 어떻게 옆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딱 말 그대로 그냥 살얼음판 같으면서 언제 기분이 확 뒤틀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이 프로이트가 이런 사람은 치료 안 된다 했는 게 정말 어떨 때는 차라리 그 말하고 내가 피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바이피케이션 얘기를 전 시간에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분열과 투사의 동일시는 함께 같이 간다 보이죠.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전체 대상을 투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내 셀프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결국은 부분 셀프를 투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투사적 동일시에서 얘기하는 이 투사는 결국은 부분 셀프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전체로 내 홀 셀프, 말하자면 통합된 자기, 전체 셀프, 내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저 사람이 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완전 사이카틱한 상태가 돼버리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나를 이탈해서 다른 사람 속에 내 홀령이 가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니까. 그런 일까지 간다고 한다면 사이카틱한 상태인데 내 안에 내가 좋게 느끼는 부분과 나의 만족스러운 부분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외부에 투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이 만족스럽지 못한 혹은 가혹한 자기, 공격적인 자기가 있어서 관대한 자기를 보존하기 힘들다고 느낀다면 이상적인 자기, 관대한 자기를 다른 대상에게 투사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좋은 셀프를 투사해버리기도 하고 좋은 셀프를 투사할 수도 있고 나쁜 셀프를 투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열을 기제가 일어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 방어 수단을 세 투사의 동일시와 연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셀프가 분열된다고 하는 얘기,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셀프가 쪼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가 쪼개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서 보면 대상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초기 상태에서 어려운 것은
대상과 자기가 하나인 것처럼 느끼는 나르시스틱한 어떤 상태, 자기와 대상이 잘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체험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여기에서 대상을 투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상 자체는 어떤 면에서 대상이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내적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자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도 셀프라고 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큰 셀프 안에 대상과 자기도 대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표상이라고 할 때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자기 것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대상 표상 자체가 누구 것이에요? 이게 대상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 이미지가 이게 어머니 거예요? 내 거예요? 결국은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게 다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를 가지고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 대상하고 셀프를 계속 구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면은 어느 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셀프를 투사했다고 하는데 그 셀프는 대상이라는 얘기 결국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는 자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object identified with the self라는 개념이 그래서 대상 표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object representation이라고 칩시다. 그럼 대상 표상이라고 한다면 대상 표상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리얼 오브젝트가 아니라니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오브젝트가 아니고 인터널 오브젝트로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대상은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대상 표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용어가 불분명하지만 이걸 전체를 담는 마음을 셀프라고 본다면 통합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자기 표상도 있고 대상 표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object identified with the self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self object identified with the object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대상과 동일시대에 있는 자기라는 얘기. 표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다시 이 얘기를 하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자기 표상이 있지만 대상 표상이 있어요. 그 대상 표상은 뭐냐면 이것도 대상 표상 자체도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인데 identified with objec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대상과 동일시대에 있는 자기 표상이에요. 이것도 큰 범위에서는 자기 표상이라는 대상 표상이라고 하지만 대상 표상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 표상이죠.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할 때 자기의 일부를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기라는 것 속에서는 그러니까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지만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자체가 어쩌면 자기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까 투사되는 그 표상 자체가 투사되는 자기 자체가 자기 표상일 수도 있고 대상 표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속에서는 이게 계속 드러나요. 원래 개념대로 원래 개념의 멜라니 클라인이 처음 세웠던 개념에 의하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자기 부분 자기를 대상에게 투사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부분 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자기인 경우도 있지만 대상으로 느껴지는 자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대상이라고 느끼지만 그것도 자기 마음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대상과 자기가 온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어쩔 때는 이게 대상으로 느껴지고 어떨 때는 자기로 느껴지는 거죠. 자기와 대상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가 우리가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을 임상에서 대할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죠. 대상과 자기가 분명하게 이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는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내 셀프를 대상에게 투사하고 그 투사된 자기를 원래 자기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저 대상에 가 있는 자기 마음을 계속 그 끈을 놓지 않으니까 대상 자체가 자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대상과 자기 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어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투사적인 동의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근원적으로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됐다가 내 마음이 또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올터네이트 한다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자기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우리가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이거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이 됐다. 남이 내가 됐다. 이 마음속으로.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저 사람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분리개별화를 무시하는 처사가 지금 프로젝트 아이덴티티예요. 분리개별화에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분리되는 이 사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분리불안으로부터의 철수가 결국 프로젝트 아이덴티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너와 나를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 사는 건 난 너무 지겨워. 나 못 살겠어. 너하고 나는 한 몸이 돼야 되겠어. 내가 느끼는 것만 너 느껴. 내가 느끼는 것하고 다른 걸 느낀다면 내가 널 용서 못해. 이런 정서들이 막 일어나요. 실제 여러분들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현상들이 발견될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의 연상을 좀 들어보죠. 우리 함은경님은 임상 속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 진짜 경계가 없으니까 바로 거기에 네, 혼란스럽다는 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오늘 만났던 이제 첫 회기를 했던 19세 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강박이 너무 심하고 우울 때문에 온 그 학생이었는데 쭉 자기의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접촉이 안 되니까 방금 내가 밥을 먹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옛날 예전의 기억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상담이 처음인데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 지금 이제 쭉 나열한 의미 없고 지내고 그다음에 자살도 하고 자해도 하고 뭐 얘기가 여기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쭉 다 하다가 이런 혼란 근데 자기가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으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되게 이제 갑자기 막 엄청 이제 조용하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한테 빨리 방법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저를 뭐, 뭐 이렇게 약간 자판기에서 뭐 찍어내듯이 당장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달라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되게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지금 잘 이렇게 해왔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나한테 빨리 주시오. 안 그러면 나 가겠소.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저희가 투사적 동일시 분열 이런 걸 하면서 네, 제가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구나.
그거의 그 정서가 그 사람 거였는데 내 거로 내가 되게 갑자기 마지막에 확 담았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예,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네네네. 못하는 것이 무능하게 느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하면서 막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제 저를 이렇게 이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느낌이 잠깐 갑자기 나한테 뭘 이렇게 갑자기 막 달라고 그러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예, 조금 순간 당황을 하면서 오늘 정리했던 것처럼의 어떤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경계를 무시하는 것이 경계선 환자의 특징은 경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무너진 경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어떤 임상적인 어떤 도전이에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거예요. 그 미국에서 나오는 올해의 단어가 이제 이례적으로 올해의 단어가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 어.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뭐 겹쳐서 딱 정해지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가스라이팅이 올해의 단어다 이렇게 딱 나왔다는데 그만큼 이 가스라이팅이 그냥 어느 특정한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만연해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처럼 나타난다고 이제 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것도 분리불안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해야만이 이게 말하자면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조정을 해야만이 내가 편안해진다, 불안이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을 조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힘을 이게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인데 그걸 안 당해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버럭버럭.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그렇다고 그 화를 막 내니까 힘 있는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움직여줘야지 화를 가라앉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 셀프하고 아브젝트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가 양편에서 일어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그거를 견뎌낸다는 것이 쉽지만 않거나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관계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한문경님이 아까 내담자가 이제 압박을 넣었을 때 말하자면은 어떤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그거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시도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막 휘말려가지고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 이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뭐 소소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은 한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게 막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어떤 행동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걸 듣고서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니 나이 이렇게 먹고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그걸 못 받아들인 것도 못 받아들인다는 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방법의 차이인데 그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화가 나고 막 잠을 못 자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신앙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정신분석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인데 안 고쳐져요. 계속 가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정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수용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대상과 융합, 그러니까 이분은 융합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구에 모든 사람이 자기하고 같아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자기하고 다른 대상을 용서를 못하는 이런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는 나이가 뭐 작은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런 환경 속에서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패턴이 네. 자기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내가 경계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는 같이 따라와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젖 먹고 싶은데 시장 가겠다고 하면 아이는 길길이 놔두잖아. 아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시장 간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배고픈 것을 엄마는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배고픈데 엄마가 어디를 다른 데를 간다고, 이건 아이는 합리적으로 이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자기의 니드가 있으면 그 니드에 맞는 대상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니드하고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를 그냥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만 해주는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대상만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하고 다른 모습, 자기가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이분들은 불편해서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전임자만 해도 그냥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조금씩 꺾어버렸죠. 깎아버리니까 이분은 끝이 없죠. 안 들어주고 꺾어버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 좀 어떻게 보면 투사적 동일시라고, 뭐 어떤 때 이제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제 말거리를 하나 갖고 와서 따지는 식으로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의도는 다른 의도인데 좀 요새 힘들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힘들다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 조정하려고 그러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심성이. 그래서 이거 그냥 들어주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신앙적인 변에서도 제가 추구하는 거하고 좀 다른 좀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갖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찰을 주려고 하는 시도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표현을 그냥 정서적으로 수용해주는 그 선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경계는 지키되 정서적으로는 수용해주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라고 그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정도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지시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서적 동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우리 함은경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지금 기법이에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많이 불편한 게 있어서 그것을 자기한테 감당 못해서 나한테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해보세요. 나 못 살겠어요.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정서적으로. 난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이런 거죠. 이분은 그걸 자기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혼이 얘기하는 베타 요소를 소화할 알파 펑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한테 이걸 떠넘겨서 누군가가 이걸 소화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담아주기라든지 이런 비혼의 그 알파 펑션 이게 이론으로는 좋은데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그 베타 요소를 그 쓰레기를 막 던져주는데 그거를 내가 알파 펑션으로 좀 이렇게 소화해서 줄 수 있느냐. 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누구도 완벽하게 해낼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쩌면 상담자가 기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법을 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서 작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감정 노동이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 십자가를 내가 계속 짊어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라. 자기는 십자가 안 지길 테니까 목사님이 좀 져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전이를 소화한다는 것을 정신분석 학자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휴먼 세크리파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인신공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신공양으로 사용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의 고통을 대신 안고 이걸 소화해 주어서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필요하다면 저 사람이 원하면 돌려주는 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건 절대 인텔렉츄얼한 작업이 아니고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의 역할은 원래부터가 이 고통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고통스럽지 않고자 하는 것이 역전의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게 너무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이걸 지적으로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르치는 입장으로 설명해 주는 쪽으로 가버리면 내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나의 방어라는 얘기. 이 방어가 역전의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거라.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나한테 떠넘긴 이 고통을 나도 못 참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역전의 저항으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주 나이스하게 드러나요. 이분에게는 아주 멋진 설명을 해주거나 어떤 성서의 규절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시면 마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아주 좋은 처방을 하는데 내 무의식적인 어떤 역동은 나 정말 이분이 느끼는 정서 그 내가 감당 못하겠어. 어떻게든 이 정서는 나도 소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멋진 해석을 해줘서 이분을 일단 만족시켜서 되돌려 보내거나 이분이 원하는 뭐 설명해달라고 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내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의 정서, 이 사람이 넘겨주는 이 정서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상담의 세션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경계선 환자들이 왔을 때 지금 한 것처럼 이게 가능한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 처하신 상황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담자이기보다는 이제 성도로 그렇죠.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지적하고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님 하면서 엄청나게 미움이나 공격성을 표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보내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참아내는 그것도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그다음에 컨테인 한다는 네, 것 자체가 가장 큰 인터벤션인데 제일 어려운 인터벤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뜻대로 안 돼주니까 엄청 이렇게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이제 얘기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공통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두 분이 아니고 교사로 계시는 분, 교수로 계시는 분,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 신부님으로 계시는 분 모두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고민이 됐던 지점이 이제 컨테이닝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줄 게 아니라 그 정말 당신이 힘들구나라는 그 어떤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치만 본인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는, 근데 목사님한테 보내는 그 미움의 감정들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라는 상황을 알면서 그거를 담아내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까지 가야 될 텐데 현실에서 매일 부딪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 올랐다가 또 어떨 때는 진짜 이렇게 정말 미워하는 마음도 이렇게 같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미워하는 네, 마음을 여러분들이 봉쇄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 것으로 오운하셔야 돼요. 저 미워 죽겠는데 저는. 근데 네, 미워 죽겠는데 죽이지는 않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워하는 이제 마음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미워하는 네네. 마음까지는 없애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마음이 느껴지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확산되거나 음, 이걸 내가 영구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 오운하려고 하는 욕심만 버리면 음,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정서 자체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원형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억압되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음, 내 스스로가 화약고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현실에 있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니까 이제 어떤 약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에 대한 거는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그거를 배제하지 말고 그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컨테이닝을 한다는 그렇죠. 걸로 보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떡을 실제로 줘요. 주는데 말하자면 이 떡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애를 품으라는 얘기죠. 컨테이닝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결국은 자기가 성장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현실을 수용해낼 수 있을 때면 그때는 내가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분이 아직 그 지점까지 가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통찰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내가 드러낸다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실상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상을 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저항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힘이 있으면 그 실상을 대할 수 있지만 아직 실상을 대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에게 바로 실상을 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돕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뜻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분에 대한 가혹한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임상 경험이 약한 분들에게서는 아주 조심스러워요.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러이러한 심리 상태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은 사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순간 이분은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이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자기도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 도망가고 있었던 그 부분을 내가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이키에도 굉장한 데미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교수님 아까 함은경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 게 그 대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랄까 도발을 하잖아요. 물론이죠. 도발하는 게 뭐 상담자 또는 치료자가 자기를 공격하도록 자꾸 이제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일상 살면서도 이제 말하자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도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네가 나를 한번 공격해봐, 네가 나를 한번 공격해봐를 자꾸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 드는 게 이 사람이 그 공격으로 갚아줬을 때에 자기가 다른 네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저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심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간접 폭행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 공격성을 지금 A라는 사람이 줬어요. 그러면 A가 공격성을 발휘하면 어때요? 자기가 공격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원해지잖아요. 쾌락이 있잖아요. 쾌감이 있다는 얘기. 공격성에는 쾌감이 있다. 플레저를 얻는 방법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프로이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비도를 발산하는 게 하고 공격성을 발산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플레저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이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쪽에 플레저를 추구하는 거라죠. 그래서 그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분 만족시키는 결과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티션에 따라가다 보면. 선생님,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자기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엄밀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 논리를 세우다가 참 수년을 고생한 사람인데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너와 내가 잘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발달 과정에서 충분하게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한다면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충분히 극복한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자기애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케이스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돼요. 그렇죠. 네, 별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을 했을 때 오해로 저하고는 상관없이 오해로 어떤 게 걸리면은 좀 뭔가 모르게 이제 기분 나쁜 거가 이제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캐치를 해요. 근데 안 물어보죠. 그래요. 안 물어보는 네, 안 물어보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그건 오해라고. 근데 뭐 얘기가 많은데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면은 그 사건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신앙으로 살아. 그래서 그게 은근히 힘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요. 네, 그래요. 네. 문제 없으면 그냥 자기 신앙으로 살아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러는 거 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매체가 좋으니까 근데 또 꾸준히 와요. 오는 건 무지하게 잘 와. 그러니까 근데 그분한테는 어떤 니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아요. 뭐 때문에 오는지도 이제 거의 파악은 했는데 어렵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때로는 잘하려고 그래요. 밥도 사주려고 그러고 그럼요. 대접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조금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어려워요. 마음이.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분의 왠지 착취당하는 느낌? 그래요.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죠. 어쩌면 그분의 허전한 마음을 내가 지금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느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정서적인 공감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분은 그래서 그 공감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일 것이에요. 이번에 정서적인 어떤 요소들이 뭔가 자기를 외톨이로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밑밥을 까는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친근감을 표현하다가 그래. 일정 친근감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격성이라든지 자기의 본래의 이제 정서를 갖다가 막 투철하면서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공격성 그 밑바닥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참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반응 거기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너무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던져주는 공격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일부러 공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 방법으로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잘해줬거든요. 친근감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공격성을 끌어내는 데는 아주 정말 전문가들이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분들 안에 있는 공격성을 자기 스스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 담지 못하니까 다른 대상에게 무의식 중에 투사해버리는 거죠.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병리적인 자기애적인 상태와 가스라이팅, 그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본 건데, 가스라이팅을 먼저 하려면 정말 외로운 사람한테 모든 거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쁨을 먼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법적인 측면을 연구하셨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먼저 엄청 고통스럽고 무언가 절실하게 바라고 있어야 되는 어떤 박탈감을 격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해자가 제공해 주면 그때 굉장히 만족이 일어나면서 그 만족감을 계속 추구해야 되니까, 이번에 반대로 그 나한테 만족감을 주던 그 가스라이팅 하는 가해자가 이제 그거를 조금씩 철회를 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가? 그럼 거기서 보면,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박탈이라든가 어떤 박해불안이라든가 하는 측면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자기가 견디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어떤 외부 대상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거를 채워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환상적인 그런 논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거기에서 서로 간에 수사적 동일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분명히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처음부터 그걸 작정을 하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 사람 어떤 심리 내적인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 것 같고, 또 역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분명히 몰라서 당하는 건 아닐 거고, 하다 보니 저게 나를 영원히 감싸주는 하느님인지, 영원한 나의 엄마인지, 영원한 나의 아빠인지,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구별이 안 가니까 그렇게 당하고, 구별이 안 가니까 남을 그렇게 착취하고, 이것도 일종의 수사적 동일시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잠깐 좀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들을 따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은 별개고 투사의 동실은 별개고 뭐 이렇게 우리가 따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같은 현상들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그 역동 자체는 비슷한 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분리불안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들이죠. 세퍼레이션 앵사이티로부터의 탈출 방법인데 이게 극단적으로 융합을 추구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둘 다 불안을 벗어나는 방어 수단일 가능성들이 높죠. 그런데 보통 이 방어는 무의식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러니까 아주 범죄적으로 이런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케이스 같으면 의식화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무의식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의도적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무의식적인 융합에 대한 소망, 퓨전에 대한 소망,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혹은 세퍼레이션 돼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혼자 따로 독립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독립성을 발언하고 싶어 해요. 나 큰 나라한테 그냥 맡길래. 그러니까 하와이가 미국 추가되면 난 좀 편해질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미국 입장에서 야 하와이 얘를 내가 내 것으로 해야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하와이를 복속시키는 것과 하와이가 미국에 일부 추가되겠다고 신청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세퍼레이션 돼 있는 상태보다는 좀 그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큰 셀프가 있으면 그 큰 셀프하고 융합하면 자기가 커지잖아요. 결국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하던 이 외로움이나 힘듦,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나를 지켜줄 대상이 있는 거죠. 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대상. 너와 내가 없는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대상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 큰 대상 입장에서부터 작은 대상을 자기가 함입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상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의 일부니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기의 일부로 느끼니까 마음대로 착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런 무의식적인 상황이 일어나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개별화돼서 살 수 없는 사람들끼리의 그 역동이 두 사람이 힘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경우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건 머지나 어떤 퓨전이라는 현상은 어떤 개인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아닌 어떤 큰 조직하고 관계에서도 일어나죠. 그 조직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자기를 셀프를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려서 자기의 독립된 셀프는 이미 사라진 사람을 또 얼마나 생겨나죠. 그러니까 자기나 어떤 큰 단위의 일부로 전락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고 자기 스스로 고민할 부분도 없어지고 자기의 양심적인 판단이 아니라 방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혹한 어떤 다른 대상들을 피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조직의 일부로서 활동할 때 사람들은 자기 셀프를 상실하고 어쩌면 이게 초자아를 상실하는 상태, 자기의 도덕 기준, 윤리 기준 자체를 이미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자기를 함입하고 있는 이 대상의 의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자기는 아무 양심의 가르침이 없이 살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인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큰 갈림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